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주차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인생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레시피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부족한 자신감을 작은 성취로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성취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긍정의 타이밍으로 삼아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아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감성을 함께 발휘하는 것입니다. 평소 다양한 책을 읽고 지혜를 쌓아야 하고 많은 사랑을 공유하면서 풍부한 감성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다그치지 않고 그 입장에서 그의 언어로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만이 항상 옳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 이외의 사람들의 사고도 존중해야 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급하지 않게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한 뒤에도 정당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에게 적절한 휴식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보상이 되는 휴식과 선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열심히 일한 후에 휴식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 근원과 보살펴 준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가족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버릴 것은 빨리 포기하고 선택한 것에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미련을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열정적으로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집중을 하게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옳다고 선택한 것에 몰입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투적으로 성취를 해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열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그 무엇이라도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호텔의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개념에 대해서 잠깐 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보시고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관리이고요. 인간의 개성 존중과 능력 개발 그리고 인간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능력과 가능성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리를 받는 인적 자원은 능력과 가능성은 무한대로 관리를 잘 하면 할수록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적 자원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관리 능력에 따라서 기업의 승패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인적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던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적 자원을 잘 뽑아서 그 관리만 잘하면 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사가 만사라는 인적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텔의 인적 자원은 개개인의 서비스 능력에 따라서 호텔 기업의 이익과 이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호텔 기업 구성원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목표 달성에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는 구성원의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인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직 내 이해 집단 간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업과 구성원의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을 함으로써 인간성 회복에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의견이라든지 뭐 참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개성과 인격, 그 개개인의 하나하나만의 단어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을 함으로써 인간성 회복에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은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 또는 능력 위주로서 구성원의 창조적 능력과 혁신적인 사고의 개발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인적 자원의 기능을 보게 되면 호텔 인적 자원의 기능은 기획입니다. 그래서 기획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조직의 장기적인 목적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호텔의 인사부서는 운영 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기획에 맞추어서 종사원들과 관련된 내용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은 금방 필요하다고 해서 뭐 뽑고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뽑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한 기획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승진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장기적, 단기적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뽑아서 교육을 하고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은 권한의 흐름과 종사원들 간의 전달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부서는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게 해주게 되고, 조직은 직무의 수와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조정은 그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개인이나 그룹의 목적을 일치시켜 줍니다. 그래서 매니저로 하여금 조직 목적을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종사원의 유형과 인원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필요한
인적 자원의 유형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출받아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감독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에는 뭐 동기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징계,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징계가 이제 벌이죠. 그래서 상벌사항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전부 이제 감독을 통해서 동기화를 시키고 훈련하고 평가를 해서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게 되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어서 다른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상을 주는 것이죠. 그런 계기로 인해서 직원들이나 동료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고 협조를 해서 그 기업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나 그 본인이 두 번 다시는 그런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못하게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제는 그 절차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 부서의 주요한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의 표준이라든지 뭐 평가, 교정 작업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표준과 실제 수행 간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 기능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능입니다. 평가는 기획 과정에서 설정된 호텔의 목적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데, 원래 기획했던 의도대로 이렇게 됐는지의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을 해서 종사원들의 직속 상사는 그들을 평가를 하고 인사부서는 평가 표준을 개발을 해서 평가 기록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채용 관리인데요. 채용 관리의 범위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종사원의 인원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기획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수를 파악을 하게 되겠죠. 파악을 해서 이렇게 종사원들의 채용 관리를 하는데 기획을 하게 됩니다. 부분별 직무에 필요한 부족한 종사원의 인원수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수가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인원수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담당 업무에 요구되는 명확한 능력과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수준의 뭐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리고 현재에 있는 인적 자원의 능력과 수준, 이러한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채용할 인원의 그 능력과 수준을 맞추어서 그 채용 관리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종사원의 선발에 따른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뭐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뭐 교양이나 뭐 인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일정한 기준 등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계획의 요건은
필요한 노동력의 질과 양의 측면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뭐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무직 같은 경우에 사무직이나 제조업일 경우에는 그 업무를 뭐 아무런 그 어려움 없이 수행만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 수행을 신중하게 그 고려를 해서 계획하고 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이나 그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인성이 좋든 안 좋든 그 업무를 아무런 하자가 없이 그 업무만 수행을 잘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능력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그 고객과의 이런 접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직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의해서 그 호텔이라든지 특히 외국인에게는 그 호텔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도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채용 요건에 있어서 그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하고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필요하지 않고 인력이 너무 많으면 업무가 잘 수행될 것 같지만 업무가 잘 안 돌아가게 되는 그런 영향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인력은 채용하지 않는 방법이 굉장히 이 기획 단계에서 굉장히 잘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채용 계획과 부정기 채용 계획,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뭐 봄에 한 번, 봄이나 가을이라든지 뭐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뭐 이런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부정기적인 계획. 부정기적인 계획은 그 인적 자원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뭐 이직을 한다든지 사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다음에 뭐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사업이 생겨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부정기적으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과 경력자의 채용 계획을 장단기적으로 세워서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채용이나 중도 채용과 관련된 인건비의 지출과 관련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채용 방법에는 사내 채용과 사외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채용의 장점을 보게 되면 사내 채용은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사내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인사 관리 카드가 인사 부서에 보면 각 개인별 인사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관리 카드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능력이라든지 뭐 업무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가능성, 뭐 이런 다양한 업무에 대한,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바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시간과 뭐 이런 그 관리를 하고 채용을 하고 이런 계획이란 이런 것들을 줄임으로 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능력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카드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정확한 능력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을 그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승진자의 사기가 앙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신입사원부터 이렇게 이 회사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경우 계속해서 승진이 돼서 나중에 뭐 그런 기업들도 있죠.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사장, 경영자, CEO가 되는 이러한 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승진자의 사기가 높아져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자의 사기, 승진 대상자의 사기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승진자뿐만이 아니라 그 승진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일을 하면 승진을 할 수가 있고 이 회사의 CEO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가능성, 그렇게 함으로써 사기 진작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능력이라든지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개발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뿐만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개인별 아니면 그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을 보게 되면 승진과 관련한 과당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 대상자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 간, 그 다음에 뭐 동료 간, 뭐 이런 경쟁이 생기면서 서로 협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뭐랄까요, 이런 경쟁이 붙음으로 인해서 협조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하는 이러한 요소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 범위가 제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내에서 사내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인적 자원 중에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률적인 조직 분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인적 자원이 승진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뭐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분위기라든지 새로운 정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생기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진 누락자의 사기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승진 경쟁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좋겠지만 승진에서 누락이 되게 되면 사기가 저하가 돼서 그 업무를 다시 잘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사기가 저하가 됨으로써 조직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는 이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채용을 하게 되면 장점은 새로운 정보를 입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우리 회사, 우리 기업 외에 인적 자원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아이디어라든지 뭐 능력, 그 다음에 분위기, 뭐 이러한 다양한 밖에서 가지고 오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입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내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사내 분위기와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의 이런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기업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회 채용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분위기로서 이렇게 기업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채용의 단점을 보게 되면 내부 인력의 사기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이런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상사로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자기 상사로서 들어오게 된다면 열심히 일을 했던 이런 직원들은 뭐랄까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승진할 수 있는 이러한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적격자 선발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인해서 이 사람이 일을 잘 하는지 아니면 산업 스파이가 될 수도 있고요. 인성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의 사람을 잘못 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기업의 안 좋은 이런 선례가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불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직원과의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채용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사회 채용을 했더라도 기존에 있는 직원과의 이런 불화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와서 적응을 해야 되고, 조직의 문화라든지 직원들의 파악이라든지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업무를 파악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걸리게 될 뿐더러 기존에 있는 직원과의 이런 같이 적응을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관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무관리는 직무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모집, 선발,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각자의 직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하고 그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직무를 분석, 평가,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직무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관리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 인적 자원의 그 능력이라든지 뭐 가능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인적 자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그 제약이 없이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업무를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적 자원의 그 모든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업무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업무를 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인적 자원은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업무를 맡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뭐 고객과의 접점이 적은 뭐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고객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업무를 주는 것이 굉장히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관리는 직무를 통해서 유효한 성과를 산출을 하려는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조직과 경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무 분석은 종사원의 채용이라든지 배치, 이동, 승진, 공급 등의 인사관리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직무의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이 맡고 있는 직무의 내용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에 관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은 종사원의 채용이나 배치, 이동, 승진의 주요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사원의 교육 훈련과 능력을 개발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종사원의 직무를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등급을 분류를 해서 인사고과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맡고 있는 직무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이 이 업무를 잘하고 있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충분하고 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무엇인지 또 이 사람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업무를 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다양한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인사고과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을 다음에 어떻게 교육과 훈련과 이런 능력을 파악을 해서 다음에 뭐 승진이라든지 업무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결과는 승진의 결정적 자료 이용과 성과급, 상여금 산정, 그 다음에 연봉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을 하게 되고, 다음에 어떠한 업무를 맡게 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과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연봉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개선과 측정 배분으로서 업무 분담의 적정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는 직무 분석 결과에 의해서 직무의 내용이나 성격, 수행 방법, 그 다음에 직무에 기대되는 결과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 서식을 이야기를 하고요. 직무 기술서는 종사원이 알고가 아니고 종사원이 맡고 있는 업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요. 업무를 평가하는 것이지 종사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직무기술서는 그 종사원이 맡고 있는 업무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직무기술서라고 하고요. 직무명세서는 특정한 직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자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능력, 기타 특성을 기술해 놓은 문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적 요건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는 그 종사원이 맡고 있는 업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인성이 필요하고 어떠한 사람의 그 업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능력과 인성과 어떠한 이런 다른 특성들이 있어야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능력들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직무 명세서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는 그 업무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 직무명세서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직무명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평가는 기업이나 기타 조직에 있어서 직무가 지니고 있는 상대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또는 직무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되어지는 것이 직무평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호텔 내의 임금 체계와 형태를 확립을 하고 인적 자원 관리 전반에 합리화를 하는데 목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직무 평가의 특징을 보게 되면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유사기업과 비교를 해서 사내 임금 체계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평가를 통해서 동일한 노동시장, 예를 들면 경쟁사와의 똑같은 우리 회사의 A라는 직무와 그 경쟁사의 A라는 직무,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임금 체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회사 경쟁사가 A라는 회사의 임금이
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기업도 만 원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11,000원을 준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내 임금 체계를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조건의 불공평성, 불규칙성을 제거를 함으로써 종사원들의 불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기업은 만 원을 주는데 우리 회사는 똑같은 일인데도 뭐 8,000원이나 9,000원을 주게 된다라면 종사원들의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내 임금 체계화를 합리화시켜서 종사원들의 불평을 최소화하는 것이 직무 평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관리의 단순화, 그 다음에 각 직무에 적합한 종사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내 인사이동과 승진 등을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무 평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직무 평가의 기본 요소를 보게 되면 숙련 요소가 있습니다. 숙련 요소는 교육이나 지식, 경험, 판단력 등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노력 요소에는 육체적 노력, 창의성, 그 다음에 기타 정신적 긴장, 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 기업들의 직무를 보면 숙련된 요소가 필요한 직무도 있고 노력을 뭐 육체적이라든지 창의성, 기타 정신적 긴장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직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부가적인 이러한 그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디스나 아니면 뭐 기장이나 이런 직무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 비행기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뭐 이런 비행기의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기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위험 요소가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위험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다양한 이런 숙련 요소나 노력 요소, 책임 요소, 작업 조건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직무의 평가가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 요소에는 감독 책임, 설비 책임, 원재료 책임, 그 다음에 작업 조건에는 작업 환경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직무 평가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에 대한 그 위험 요소라든지 아니면 책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이런 업무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설계는 조직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각 직무의 구체적 내용,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방법, 그 다음에 조직 내 다른 직무들과의 연계성을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의 목적을 보게 되면 기업 조직에 속한 모든 계층의 구성원들에게 직무에 대한 의미와 만족을 부여를 하고 직원의 동기부여와 사기 진작, 그 다음에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직무 설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과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보면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그 인사고과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 태도와 성격, 적성 등을 판정을 해서 직원의 직무 수행 성과를 측정을 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사원 개개인의 업무 능력과 수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고과 관리를 통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S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S등급을 받은 직원은 특별 보너스 뭐 100%, 200%뭐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승진의 뭐 1순위가 아니라 0순위가 되겠죠. 뭐 바로 승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보너스와 승진에서 1순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등급은 그냥 보통입니다. 뭐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고 보통이 되겠고, 뭐 C등급은 이제 좀 하위 못한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등급을 분리를 해서 인사고과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인사고과의 의의에 대해서 보게 되면 조직 내 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 종사원의 뭐 상반기 동안, 하반기 동안 그 종사원이 얼마만큼 업무 수행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직무와의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종사원이 그 직무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직원과의 이런 평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뭐 S등급은 몇 명, A등급은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상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을 높여서 투명한 평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는 모든 직원들이 그 동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는데 뭐 상사에게 뭐 잘 보여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 아니면 뭐 일은 열심히 잘했는데 못 보여서 등급을 잘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모든 직원들이 그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은 뭐 S등급을 받을 만하다, A등급을 받을 만하다 라는 이러한 그 종사원들 간의 객관성이 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사고과의 목적을 보게 되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종사원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합리적인 인적 자원 관리의 모든 결정에 기초에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적 자원을 다시 뽑아야 되고, 또 인원이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배치, 이러한 인사고과를 통해서 어떠한 직무를 맡기고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부족한 직원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겠고요. 잘하는 이러한 직원들은 뭐 다른 직무를 배치를 해서 더 높은 아니면 더 향상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 개발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과를 통해서 어떠한 직원들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승진을 시키고 뭐 더 인적 자원을 뭐 채용을 하고
뭐 이러한 그 인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개발과 근로 의욕을 증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사 고과를 해서 조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인사 고과를 통해서 근로자, 인적 자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의욕과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인사이동은 종사원이 호텔 기업에 고용이 돼서 특정한 직무에 배치가 된 후에 그의 능력이나 직무 내용의 변화 또는 기업 운영상의 다양한 변화 여건에 따라서 수직적, 수평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절차상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종사원의 능력이나 직무 내용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사 고과를 통해서 수직적 이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뭐 가능성이라든지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고 또 다른 부서를 이동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수직적이나 수평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인사 이동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수평적으로 다른 업무를 A 업무를 맡았다면 뭐 동일선상의 B 업무, C 업무, D 업무 이렇게 해서 계속 수평적 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직적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계속 수직적으로 인사 이동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관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은 인력과 직무 사이에서 적합성의 결여, 즉 양자 간의 부적합성이 발생을 했을 때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종사원의 지식, 기능, 태도를 향상시키게 됨으로써 기업의 발전과 유지를 시키는 목적이 교육훈련입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계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을 하는 것이 이제 교육훈련이고요. 종사원의 자기 개발 욕구를 만족시켜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발전시키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은 일단 종사원들이 자기 개발을 욕구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다 더 높은 업무, 그 다음에 뭐 좋은 인사 고과를 해서 좋은 인사 이동, 더 높은 인사 이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종사원 스스로 자기 개발 욕구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능력까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영어만 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어, 뭐 일본어, 뭐 불어 뭐 이런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기 개발 욕구를 시켜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내가 자꾸 향상을 시키게 되면 기업 차원에서 나중에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능력을 스스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면 기업 스스로 이 직원을 교육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종사원의 그 능력을 파악을 하게 된다면 뭐 해외 연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학교 뭐
학교에도 다른 학교 뭐 석사, 박사 과정을 해외에 시켜주기도 합니다. 기업의 그 비용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인재 육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훈련의 공통적인 목적을 보게 되면 종사원의 만족도를 증진을 시키고요. 퇴직에 따른 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보급을 하게 되고 교육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증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과 승진 기회를 부여를 하게 되고 종사원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직무에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기업의 교육훈련은 서비스 기본 교육이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기본 교육은 신입사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기본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자기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계 교육, 고객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고객 관계 교육도 기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역량 교육, 그 종사원이 직무를 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직무 역량 교육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 비전 교육, 그 다음에 그 종사원 개개인이 계속해서 이제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능력을 가질 수가 있도록 개인 비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의 유형을 보게 되면 계층별 교육훈련이 있고요. 그래서 뭐 신입사원, 그 다음에 기존에 3년에서 5년차 교육, 그 다음에 10년차 교육, 이렇게 해서 간부 교육, 그 다음에 직급별로 이렇게 교육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능별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별 교육훈련에는 직장 내 훈련, 우리가 OJT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OJT는 직장 내에서 그 직원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신입사원이든 아니면 경력 사원이든 기존에 있는 직원이든 직장 내에서 훈련을 실무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력 사원 역시 그 새로운 다른 업무를 맡게 될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직장 내 훈련, OJT,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외 훈련, Off the Job Training입니다. 그래서 직장 외 훈련은 우리 직장 내에 있는 교육시설이라든지 훈련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거나 아니면 특별한 강사에게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우리 기업이 아닌 직장 밖에서 외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직장 외 훈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